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CJB 이슈 인사이트입니다. 6.3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거대 양당의 경선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5월 초쯤 대진표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재심과 이의 신청,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지방선거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원혜 청주대 교수, 이재표 미디어널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주일 사이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재표 대표님,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이슈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민주당의 지방의원 경선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그 경선 탈락한 그 후보자들이 당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그 이제 배경에는 청주 상당의 국회의원인 이광일 의원이 있습니다. 네. 선거 때 쓸 수 있는 전화를 그 편리하고 빨리 걸 수 있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이제 몇몇 후보들에게 그 무상으로 제공해 줬다라고 이제 해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이게 이제 일단은 누가 생각해도 일단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그 앱 안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네. 전화번호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됐고 공유됐는가에 대해서 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광일 의원이 뭐 당초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항변도 했으나 나중에는 이제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이걸 좀 수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원일 교수님 어떤 이슈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충북도지사 후보였던 노영민 후보가 이제 경선 불복을 하고 재심 청구를 요구했었죠. 근데 네. 재심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되면서 민주당의 충북도지사 후보는 신용환 후보로 확정되는 그게 제일 큰 뉴스인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전에 네. 이 도의 이 선거판이 요동을 쳤고 전국 그 뉴스의 지방선거에 맞아요. 핵이었기 때문에 좀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이제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경선 결과를 두고 이의 신청과 고발 이어지고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영민 후보의 재심이 이제 기각이 됐거든요. 네. 대표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은 그 노영민 예비후보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네. 뭐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됐던 이야기들이고 사실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다라는 거죠. 핵심이 이제 그 당원 명부 2차 유출이 있었고 유출된 명부가 특정 후보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사용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이제 그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언론의 제보 또 그 제보한 사람의 또 경찰 고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소지는 있으나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드러나고 또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일단 민주당은 이걸 좀 덮어두고 가기로 결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요? 네. 당에서는 아마 그렇게 지금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명폰 의혹이라든지 그 불법 선거자금에 대한 대납 의혹이라든 것이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이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먼저 어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덮고 시작을 하자. 일단은 경선에 지금 또 마무리하고 빨리 본 투표 선거 과정을 빨리 돌입을 하자는 게 대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 당원 투표 이제 그 명부 유출, 당원 네. 명부 유출의 건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70%, 당원 30%라는 게 퍼센테이지 때문에 당원 명부가 유출돼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더 가볍게 상대적으로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또 신용환 후보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통해서 노영민 후보의 관록을 이겨내고 밀어내고 어떤 새바람을 일으키는 대세론 아닙니까? 그 대세론을 네. 수용한다는 입장과 촉박한 이 선거 일정에서 빨리 원팀으로 어떻게든지 다음 스텝을 밟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신용환 후보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수사와 또 선거 어떻게 맞물려서 진행이 됩니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 수사가.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비슷한 예로 과거에 그 청주 상당의 정정순 국회의원이 비슷한 예로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기간 이전부터 탔던 승용차 렌트카의 렌트비를 대납받았던 경우거든요. 이번에 이제 불거진 건은 2024년 12월부터 그 수행하고 있는 수행 비서의 월급을 다른 법인에서 대납해 줬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은 그 수행 비서를 그 같이 다닌 이유가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런데 그 뭐 이건 이제 공개되어 있는 정보니까 후보자 정보에 들어가 보면 신용환 후보가 교통사고 관련한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운전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안 물어봤지만은 네. 차가 없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12월이면은 이때는 이제 예비후보 등록 한참 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정치적 행위를 했다라고 보면은 그것도 이제 정치적 행위로 보고 그럴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신용환 후보가 내가 운전면허가 없고 네. 또 서울에 굉장히 많은 방송 스케줄 뭐 유튜브 많이 출연했잖아요. 이런 바쁜 일정 때문에 이거는 정치와 상관없이 나에게는 수행비서가 필요했다. 그 돈을 누가 좀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뭐 신용환 후보가 그 제보 자체, 고발 자체를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그 역으로 또 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수사가 꽤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6.3 지방 선거까지 이 문제가 어떤 뭐 기소가 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기준이 굉장히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업체가 대납을 할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되는데 네. 이 법인일 경우에는 횡령까지도 이게 좀 복잡하게 얘기가 돌아갑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내부 고발자라는 그 폭로자가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상태고 또 경찰과 선관위에 이제 동시에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내부 고발자가 만약에 그 법무법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든지 뭐 이런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그 급여 입금 내역이라든지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속도가 굉장히 또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보통의 이제 선거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나 선거법 위반 사례들은 속도를 좀 내는 게 이제 대법원의 그다음에 법원의 이제 판례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럼 선관위가 하기도 하고 지금 경찰도 하게 될 건데 자료를 조사를 해서 기초 조사를 해서 이것이 진짜 사건화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데 뭐 강제 수사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압수수색,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좌 압수라든지 뭐 디지털 포렌식, 뭐 핸드폰 같은 거 압수도 할 수도 있고 장부 압수도 할 수도 있고 사무실 압수수색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이 동시에 같이 수사를 선관위 고발이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에 검찰로 네. 선관위가 고발을 하면 이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같이 합동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피의자를 이제 소환하거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있었다면 구속수를 하게 될 건데 만약에 도지사 당선이 되면 이 구속수사는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쉽지가 않고 지금 김영환 지사가 그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수사받듯이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거고 만약에 최종 판정이 확정 판정이 네. 본인이 100만 원, 그다음에 회계 책임자나 뭐 선거 사무실 주요 그 법이 정하는 이 인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면 당선 무효이 됩니다. 요 비슷한 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정정순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당선 무효가 됐지만 또 비슷한 사례로 2018년 성남시장이었던 은수미 시장이 있어요. 이 경우는 네. 지금 상황하고 똑같아요. 차량하고 그 기사를 제공받았거든요. 특정 업체로부터. 네. 근데 벌금이 90만 원 나왔어요. 100만 원 이하가 나왔고. 그래서 당선은 그냥 그 직은 유지를 할 수 있었죠. 유죄인데도 이렇게 피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기소가 되면 네. 1년 안에 끝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 이후에 1심 6개월, 네. 그다음에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끝낸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재선거를 하게 될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이 임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뭐 1년 남겨놓고 하면 이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게 돼 있으나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바로는 그렇게 1년 안에 제대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조금 더 시간이 거. 걸릴 더 것으로 걸리는 보신다는 경우, 거죠. 예, 뭐 한 2년까지도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그렇군요. 다툴 여지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공판도 여러 차례 열리게 되니까. 그런 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청주 상당 이강일 의원의 이 어플리케이션 문제로 조금 시끄럽습니다.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좀 반복된다고 보시는지 대표님 생각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처음 이제 불거진 게 상당구에 네. 그 시의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제 거기서 사선한 의원이 있는데 네. 옆 선구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옮겨오게 된 의원이 네. 이게 되니까 이제 이거 납득할 수 없다 이게 된 거죠. 자기는 얻을 만큼 표를 충분히 얻었는데 저 상대방은 더 많이 얻었더라. 이게 가능한 얘기냐.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이강일 의원이 제공한 앱을 쓴 사람이 지금 한 2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아까 민주당 경선이 당원 30%, 그다음에 여론조사 70%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단체장들의 경우인 것이고 네. 그 시도의원들의 경우에는 그냥 당원 100%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명단 100%를 누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답안지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이제 그 김성택 의원에 의해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인데 확인해 보니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취재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 한 20명 정도한테 앱을 제공했고 네. 또 그 작년 11월부터 쉽게 말하면 그 이 앱 사용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그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이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거에 대한 취재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새로운 뉴스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래도 뭐 비용 지불, 본인은 이제 처음에 앱을 사용했을 때 비용을 지불했고, 그리고 후보자들한테는 무상으로 무상으로 이제 했다. 지급을 해서 그것도 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상을 왜 했는지도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돈을 받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공짜로 나눠준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 그 정치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사항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이강일 의원이 사실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한 거를 그 중앙당에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 충북도당이 사고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래요. 그 민주당이라는 그 진보 정당의 특징이 혁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혁신인데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 뭐 이런 거가 사실 민주당의 색깔인데 이게 지금 계속 안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혁신이라는 게 좋게 얘기하면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혁신이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하면 법꾸라지처럼 그 제도를 피해가는 혁신으로 피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디지털 그 선거 기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이 적용이다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법 제도라는 것이 이걸 담아내지 못하고 그 사이로 피해가는 뭐 이런 형태가 돼서 법망을 피할 수 있고 뭐 지금까지 당원 명부 유출이 계속 법적으로 어떻게 제도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없었던 게 이제 이런 법의 사각지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뭐 이런 특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러면 정당 구조에서는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라는 게 너무너무 셉니다. 다음 공천권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선거에 대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이른바 슈퍼갑이라고도 불리죠, 지역위원장이. 네. 슈퍼갑의 지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데 문제는 그 슈퍼갑의 지위가 자신 스스로의 그 권력, 그러니까 재임, 다음 선거를 위해서 재편하는 조직 구조화하는 어떤 그런 도구적 상황으로, 절차상 상황으로 이제 가져가는 문제점들이 항상 있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거는 당원 명부 유출이라는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중앙당으로부터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정리를 못해서
또 이런 2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이게 좀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후보를 가르는 건 경선 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 계속하셨지만 이제 일반 여론 70%, 권리당원 30% 비율로 이제 민주당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 후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이제 사고당 지정이 되면서 원래는 이제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국룰입니다. 이게 국룰인데 네. 그걸 갖다 이제 바꿔서 당원을 30%로 줄인 거죠. 그렇죠. 명부가 유출됐을지 모르니까 당원 비율을 줄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컨대 뭐 청주시장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당원이 2만 5천 명이 넘을 거로 추정이 돼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2만 5천 명이 다 투표하지 않겠지만은 네. 이 투표한 사람들이 어쨌든 표심은 30%에 반영되는 거예요. 100분율로. 그렇죠. 네. 근데 여론조사는 이제 4만 5천 명을 돌린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응답률이 네. 2%가 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많이 적네요. 국민전화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 보니까 네. 안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낮은 거죠. 또 받았다 바로 끊어버리고 되니까 이게 이제 2%로 보면 한 900명 답변인 거예요. 이 900명 답변은 70%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 여론조사 비중이 높은데 반해서 여론조사 샘플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네. 결과 예측이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당원으로 갈 때는 대충 짐작이 되거든요. 누가 지금 당 내에서 누굴 밀어주고 있으니까 누가 되겠지라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누가 전화를 받아서 어떤 대답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런 좀 혼란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본이 적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네. 또 이 표심이 달라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과정에서 비롯되는 50%가 일반인 70%로 그리고 당원 30%로 이렇게 구조적 변경을 가져온 건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본선 경쟁력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일반 여론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승리하는 선거로 더 다가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지지율을 더 반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예, 그동안 피로감이 적었던 신예, 정치적 네거티브 할 만한 대상이 적었던 신예라든지 혹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게 훨씬 더 유일한 어떤 조건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조직력을 장악했던 기존에 있던 주도권 세력들은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뭐 이번에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에서 신영환 후보가 최종화 후보가 되고 관록의 노영민 후보가 떨어진 게 아마 뭐 극명하게 나오는 어떤 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본선 게임으로 이제 국민의힘과 다른 당과 함께 충북지사 선거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 난립했던 이 상황들이 분열이 되고 또 이 안에서 뭔가 네거티브가 계속 잔흔들이 남아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원팀으로 가서 무엇인가 조직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조직력이 지금 모이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도 쉽지 않은 그런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경선 룰이 바뀌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세대 교체가 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선 구조와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정당별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초반에는 국민의힘 이 잡음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민주당이 내부 갈등이 좀 많아지는 모습이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 쪽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더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전국으로 보면 가장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터지는 데가 호남이에요. 호남. 전북, 네. 전남 다 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경선을 이기면은 당선은 확정이잖아요. 본선은 볼 것도 없다 이런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본선이 쉬울수록 예선이 더 많이 물릴 뿐더러 경쟁도 치열하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지금 상대당에서 뭘 잘못했나를 갖다가 증거 수집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제보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양쪽이 똑같은 제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의심스러운 거죠. 상대방 쪽이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대방도 지금 똑같은 의심을 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지나치게 지금 과민 상태를 보이고 있다. 네. 예, 지지자들조차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참
뭐 지금 어디도 조용히 끝날 때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볼 네, 때. 당내 경쟁이 이제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고 교수님은 어디에 원인이 또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이제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네. 약간 이제 결이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민주당의 진보 진영이라는 것은 이제 보수의 고인물, 보수의 부패를 혁신해서 새로운 좀 더 나은 정치를 하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정치 철학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우리는 우월하다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면은 과연 그랬냐? 이번에 이제 노영민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 문재인 정권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 12.16 부동산 그 대책 발표하면서 청와대 인사들 전부 다 1가구 2주택 이거 넘어가지 마라 해놓고도 본인이 2주택을 해서 네, 문제가 네. 되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적인 내로남불, 뭐 반포영민이라는 제목 그 별명도 들을 만큼 뭐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었는데 뭐 오거돈 부산시장 전 부산시장이라든지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라든지 돌아가신 고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또 뭐 지금은 당이 다르지만 조국 혁신당의 그 조국 법무부 장관마저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보였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참 민주당다운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민주당이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로남불의 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입법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절대 장악을 한 상태고 대통령도 민주당이에요. 네. 지금 이게 삼권 분립의 체계에서 이제 사법 하나 남았는데 사법도 지금 이 행정 정부하고 입법이 장악한다는 시도의 의혹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견제할 세력이 없고 유일하게 견제할 수 세력이라는 것이 정치적 세력이라는 것이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허사비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방황하는 아니 무너져가는 다 쓰러져가는 집이다 보니까 견제할 세력이 없어서 전 사실 나라가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나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서로를 치켜 세우는 분위기였고, 근데 좀 내용이 좀 부족하다. 알맹이가 없었다는 평가들도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고백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토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라도 좀 보고 싶어서 네. 찾아보려고 하는데 검색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로 검색이 안 됐어요. 제가 네. 검색어를 윤곽근, 윤희근 그 방송사 이름 뭐 했는데도 검색이 안 돼서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못 보고 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안 봤으나 네. 안 봐도 좀 그 대략 그 분위기 추측되는 상황이. 예상이 되는 분위기라는 거죠. 사실 이게 김이 빠졌어요. 예, 지난번에 이제 김영환 지사 컷오프 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그 과정에서 조기령 충주시장 바로 나가버리고 네. 또 뭐 김수민 등록했다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들 맞아요. 윤희근 후보도 포기했다 다시 또 복귀가 되고 이 과정이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죠. 여기서 유일하게 그 승리한 사람은 회생한 김영환 지사라는 네. 거죠. 김영환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적어도 지지층은 더 강하게 결집을 했어요. 네. 탈락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복귀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집결했다. 굳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경선했다가 예선하고 본선하고 하는 이렇게 하는 방식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예선이 치열해서 진짜 뭐 그 도전자들이 막 치열하게 붙어가지고 네. 소위 말하는 그 프로야구에서 뭐 준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가는 맞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관심을 끌어 모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방식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그냥 처음부터 셋이 붙여놓고 빨리 끝내는 게 저는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예선에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네. 저도 똑같아요. 이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이 방송 준비하려고 한 일주일 동안 또 자료를 열심히 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 방송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찾아볼래도 못 찾아요. 아. 자, 이거를 우리가 일반 유권, 저희처럼 열정적인 사람들도 안 되는데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누가 보냐는 거예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윤곽근 후보가 주장했던 원샷 경선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중요한 건 윤희근, 윤곽근 두 후보가 본선 경쟁력도 지금 제일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관심조차가 없죠.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저도 못 봐서 이걸 자료를 조사한다고 언론을 쭉 찾아보니까 네. 뭐 현안 부재, 정책 부재, 집안 촌수 따지기, 뭐 검증 대신 뭐 낯뜨거운 뭐 집안 치켜 세우기, 뭐 이게 지금 네. 도민이 그냥 묻고 싶어요. 도민들이
과연 국민의힘 예비 경선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 경선부터 이제 약간 힘이 빠지는 그런 말씀들이 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시리즈 방식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원래대로 계획이라면 조금씩 갈수록 좀 뭔가 열기가 좀 더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유권자와 또 후보자 모두가 약간 갈수록 좀 지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얘기도 같은 맥락 속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일단은 저는 중앙당에서부터 뭔가 이 방향타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당대표가 미국 가 있는데 백악관 앞에서 멋있게 사진 V자는 사진 찍고 하는 걸 네. 그거는 저도 뭐 옛날에 연수 때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사진 찍는 건 누구나 가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이거든요. 네. 마치 관광 간 사람이 찍은 것처럼 찍어서 보내는. 그래서 이제 지금 당대표 리스크란 말이 있거든요. 과거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발 좀 당대표는 선거판에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도지사 경선도 그렇고 또 청주시장 경선도 또 같은 인물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아요. 이범석 시장 다시 돌아왔고 네. 또 여기도 또 어찌 보면 등록했던 후보들이 내 얼굴을 알릴 만큼 알렸으니까 다음 선거 생각해서 빨리빨리 나가자라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파장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시리즈 방식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예비 경선이 길어지니까 기간 장기화되는 피로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이렇게 예비 경선을 붙이고 소위 얘기하는 준플레이 오브 프런 뭐 이런 한국 시리즈 자체가 흥행 카드를 만들어내려고 그렇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건데 두 주자가 전체 판에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미한 후보들 데리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정치 자금만 고갈되고 에너지만 고갈되고 뭐 사람들 선거 인력들끼리 또 세력끼리 서로 파벌만 생기고 갈등만 균열만 많이 생길 뿐이지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또 더군다나 뭐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왔다는 게 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어떤 문중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제일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났고 역행하는 거죠. 네. 시대적 역행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 우리 원팀으로 빨리 가자. 후보 확정했다. 가자.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정을 비판하는 딱 이제 국민의힘을 조준하는 김용환 현 지사를 조준하는 그런 스탠스를 딱 가고 있는데 여기는 국민의힘은 그런 것 같아요. 늘 보수가 그래왔듯이 민주당과 비교해서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항상 없는 국민의힘 보수당의 그 특색이 보여졌고요. 뭐 항상 뭐 그랬죠. 유명 인사라든지 영향 있는 인물 갖고 당의 부재한 전략을 뭐 정치 전략이나 선거 전략을 어떻게든지 극복해서 성공해냈고 뭐 이런 케이스였는데 이번에 그런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윤희근 후보, 또 윤갑근 후보 이 두 분의 대결 구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당원 70%, 여론 30%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결과는 궁금해요. 왜냐면, 네. 당원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양분돼 있는 것이, 지난해 대통령의 계엄 내란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거든요. 뭐, 말도 참 잘 만들어냈어요. 네. 절윤이란 말도 있고, 그쵸. 또 윤어게인이란 말도 있는데, 네. 사실 윤갑근, 윤희근 두 후보는 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느 정도 관련이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윤희근 전 청장의 경우에도 거의 임기 대부분을 같이 했던 경찰청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윤희근 후보의 경우에는 2월 초부터 내란 잘못된 것이었고 정치 권력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후보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던 네. 이제 이른바 소위 말하는 절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네. 윤갑근 후보의 경우에는 뭐 변호인을 맡아서 하면서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던 대표적 인물이잖아요. 그쵸. 과연 당원들은 어디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이걸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 결과를 보고 이 정당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일지라도 계속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저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양극단에 서 있는 두 분이니까 네. 도대체 민심은 어디에 있는지 판가름할 네.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되게 회의적인데요. 네. 이 스포츠인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볼만해야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볼만한 경기 자체가 아닌데 뭘 볼 포인트까지 찾아내야 되죠. 저는 지금 윤곽근, 윤희근 후보에 대한 그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 같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은 관심이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야 있는데 도대체 85만 우리 충청북도 식구들 도민들에게 네. 몇 명이나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관심 자체가 지금 별로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국민의힘과 윤곽근, 윤희근 두 후보 모두가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게 도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거 인식해야 돼요, 빨리. 네. 그래야지 선거 이길 수 있고요. 물론 두 후보의 미래를 생각했을 경우에 차기 스텝을 위해서는 지금 이 방송이라든지 스탠스들이 중요하겠죠. 그건 그분들 사정이시고요. 도민들은 지금 우린 신경 안 씁니다. 이권 걸린 사람들만 신경 쓰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요소들 다 모여서 이제 판세로 이어가 볼 텐데요.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이제 충북 지역에서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 충북의 정치 등고선을 보면요. 네. 전국하고 똑같아요, 판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잖아요. 네. 서구 동저거든요. 그런데 충북이 딱 그랬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11개 시군 중에서 김문수 후보를 더 많이 찍은 군이 더 많다라는 거죠. 지역이 더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건 전국 상황하고 똑같은데요.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이 민주당 지지가 높다 보니까 면적은 국민의힘 쪽이 훨씬 더 넓은데 네. 표수는 이제 이 민주당 쪽이 더 많아서 당선이 된 건데 충북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부 3군하고 청주하고 이쪽에 서쪽에 있는 쪽이 압도적으로 그 민주당을 많이 지지해서 이쪽이 이제 더 많은 표가 나와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6개 군에서 지난번에 김문수를 더 많이 찍었던 쪽이 있습니다. 단양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점 몇 %를 더 많이 찍었고 네. 영동과 괴산, 보은 여기도 10% 이상을 더 많이 지지했던 쪽인데 네. 지금 전국의 판은 다 지금 이게 이제 지난번 선거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충북도 그만큼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전국판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득표하는 지역이 상당 존재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유일하게 제가 좀 눈여겨보는 데는 충주인데 네. 충주 같은 경우에 그 민선 시장을 뽑기 시작한 선거 이후로 보궐선거가 많아서 11번이나 선거를 했어요. 충주시장 선거를. 지금까지 10번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승리했고 단 한 번 우건도 시장에 한번 당선된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네. 지난 선거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때 0.85%포인트 차로 더 많았나요? 민주당에서 이겼는데 그게 굉장히 있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충주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당시 어떤 이벤트 효과로 된 그랬던 것인 건지. 건지랑 네.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충주에서 조기령 전 충주시장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삼선했잖아요. 네. 이 시장이 이제 연임 제한 때문에 그만두고 나서 뭐 무주공산이라고 하는 충주에서 과연 어느 당이 승리할 것인가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충주의 판이 바뀌는 게 되기 때문에 네. 다음 전 총선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점쟁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네. 이제 제가 그동안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나왔던 데이터들을 그 메타 분석을 해봤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모아서 그 결과의 결과를 뽑아내는 방식이거든요. 네. 50%에서 55% 수준을 계속 민주당은 유지를 해요. 정당 지지율을. 충북 전체가.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약 25% 정도, 20에서 25, 25%, 30%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충북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고 전국처럼 벌어지고 있고 중요한 건
청주 그 도심 쪽으로 갈수록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요. 네.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충주 제천 쪽은 좀 덜한데 중부 3군이라든지 남부 3군이나 이런 쪽으로 갈수록 또 약간 차이가 있고 중부 3군은 오히려 더 민주당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남부 3군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좀 버티고 있지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지 뭐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강세인 건 맞아요. 민주당이. 네. 국민의힘이 이미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고요. 뭐 더 중요한 건 가상대결 뭐 후보들 간의 가상대결까지 하면은 뭐 국민의힘은 인물마저도 없는 상황. 그래서 요번 선거가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는 뭔가 기적 이런 거 없는 한 요번에는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색깔로. 충북에서. 예. 그래서 뭐 그렇지는 말아야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제 균형 있게 정치적인 견제가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 독점적으로 어느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은 부패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또 집중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교육감 선거인데요. 사실은 지방선거는 워낙에 이제 지역에서 이슈다 보니까 그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고요. 또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 선거가 이제 현 교육감이 이제 등판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 원래는 4월 중순쯤에 그 예비 등록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당 경선이 좀 이렇게 시끄럽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 좀 일정이 늦어지면서 지금 등판해봤자 뭐 관심을 못 끌 것 같으니까. 주목도 못 받고. 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3할 5초로 좀 이렇게 늦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관심 좀 덜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교육감 선거 특징은 정당 공천이 아니잖아요. 네. 기호도 없습니다. 기호 없이 이제 후보를 그 롤링 돌려서 교우 순번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명이 앞에 있으면 그 다음에 뒤로 가고 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표를 깨얹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 선거가 1회부터 4회까지는 간접 선거였었고 5회부터 이제 이 직선제로 바뀌었는데 네. 직선제 이후에 최근 2번 선거는 그냥 양자 대결이 됐어요. 네. 단일화가 돼서 그전 선거는 후보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꼴찌한 후보가 그 5회 같은 경우는 3명 나와서 꼴찌한 후보가 한 20% 정도를 득표했고 그 다음 선거는 4명 나왔는데 꼴찌한 후보가 거의 11% 정도를 득표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보전을 웬만큼 받아요. 비용을 또 보전 받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선거가 아닌 다음 교육감 선거라든지 아니면 뭐 총선 나가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그 중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와서 큰 돈 안 쓰면서 잘 버텨가면서 얼굴도 자기 알리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네, 교수님요. 지금 예전에 이제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은 현 교육감, 윤건영 교육감의 지지율이 뭐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건 맞고요. 다른 후보들이 뭐 범접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맞아요. 네, 그런데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깜깜이 선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특징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육감 선거를 바라볼 시각 자체는 바뀌어야 돼요. 예, 우리 어제 CJB 뉴스에서 다뤄준 것 분명히 이제 내용도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교육감이 다루는 내년 예산안 같은 경우는 3조 6천억 규모고 또 학교 수만 해도 800개 도내 네. 그다음에 학생 수만 해도 막 16만 명이 넘고 중요한 거는 교직원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 교직원 인사권이 2만 4천여 명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충청북도에서 시장 군수에게 나눠진 예산권과 혹은 인사권이 있는 그 도지사보다 교육감이 사실 어디선 그래요. 실속이 있는 권력자다. 그래서 사실 그 정치 사각지대에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견제도 덜 받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루트들도 많아요. 그래서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있지만 비리 노출들도 많고 이런 어떤 특징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교육감 선거는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 미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아쉬움이 있어서 많은 지금까지 이제 정치 권력 뭐 국회든지 뭐 정부나 여러 군데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 내는 게 지금 교육감 선거제도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치제와 충돌한다는 여러 가지도 있고 막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있고 있지만 바꾸지 못하는 또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당장의 선거가 중요하니까 지금은 좀 더 그 공약, 그다음에 정책 이런 문제로 선거가 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제 교육감 선거도 공약과 정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날 이재표 대표, 청주대학교 김원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인사이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